충격은 단 71분 만에 터졌습니다. 조지아 산업단지의 불빛이 꺼지고 15억 달러 라인이 멎었습니다. 317명의 한국 기술자가 사라진 순간 미국 남부 전체가 숨을 잃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백악관은 매년 10만 달러라는 비자 압박을 밀어붙였지만 그 여파는 공장을 넘어 전혀 예기치 못한 곳으로 번져갔습니다. 강대국의 오만이 불러온 파장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DC 하트 상원 빌딩 312호실 오후 2시 정각. 형광등 불빛 아래 반원형 테이블에 8명의 상원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 한 권이 미국의 운명을 바꿀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지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한국 기술 인력 대체 가능성 분석. 57세 보건경제 분석가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크린에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대체율 80%라는 수치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죠. 여러분, 이 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포인터를 흔들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기술 인력의 80%는 미국 내 인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우리에겐 MIT,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출신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의원들의 고개가 일제히 끄덕거렸습니다. 특히 백악관 고용정책 보좌관 리처드 호건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61세의 그는 H-1B 비자 개혁안을 추진하던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금태 안경 너머로 예리한 눈빛을 보내며 펜으로 메모를 적었죠. 분석가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목소리에 더욱 확신을 실었습니다. 중국이 2018년 WTO 압박에 굴복한 전례를 보시면 됩니다. 그는 중국 무역수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압박을 가하면 결국 우리 조건에 맞춰 올 수밖에 없죠.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자동차 산업 데이터가 스크린에 펼쳐지자 의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 투자 현황이 한눈에 보였죠. 현대차 공장, 기아 공장, 그리고 수십 개의 협력업체들이 지도 위에 파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남부에 투자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분석가는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그들이 빠져도 포드, GM, 테슬라가 충분히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어요. 의원 한 명이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의 반발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분석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들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는 보고서를 펼치며 단호하게 덧붙였죠. 한국도 결국 굴복할 겁니다. 중국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리처드 호건이 안경을 벗으며 끼어들었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외국 인력 의존도를 줄이는 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필수죠. 그는 펜 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려서 그들의 발목을 잡아야 합니다. 분석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 경력의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인력이 빠져도 미국은 18개월 안에 빈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파직파직 울리는 박수 소리가 30초간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희소식이었으니까요. 한 의원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죠.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휴대폰들이 일제히 윙윙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CNN 속보 알림이었죠. 빨간색 헤드라인이 스마트폰 화면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지아주 IC, 한국 엔지니어 317명 전격 단속. 보고서를 작성한 조나단 그린은 화면을 보며 시익 웃었어요. 드디어 시작됐군요. 마치 자신의 보고서가 현실이 되는 순간처럼 느껴졌죠. 의원들도 휴대폰을 확인하며 수근수근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나단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 압박이면 충분할 거야. 상원 보좌관 시절부터 쌓아온 20년 경험이 이 순간을 뒷받침했습니다.
57년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순간은 드물었어요. 회의실 밖으로 나서며 그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없는 미국 산업의 미래를 설계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을 했죠. 이제 그들도 현실을 깨달을 거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단속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317명이나 되는 한국 기술자들이 실시간으로 체포되고 있었거든요. 조나단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한국의 반발도 산업계의 우려도 모두 기우라고 생각했죠. 미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라고 여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여유롭게 걸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조나단은 몰랐습니다. 불과 1시간 후 조지아와 엘라베마의 15억 달러짜리 산업단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317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라진 공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리고 자신의 오만한 확신이 미국 전체를 어떤 파국으로 이끌어갈지를. 71분. 그것이 미국 남부 산업단지가 완전히 멈춰 서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산업단지 오후 3시 11분. 현대차 공장 메인홀에 빨간 경고등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삐익 삐익.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15만 평방미터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일제히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죠.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컨트롤룸에서는 공황 상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형 모니터 스크린 8개마다 빨간 에러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 매뉴얼 접근 불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 긴급 정지 모드. 미국인 감독관 톰 워커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키보드를 난타하고 있었어요. 20년간 GM에서 일했던 그도 이런 첨단 시스템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한 직원이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숨을 헐떡였어요. ICE가 한국 기술자들을 모두 데려갔어요. 김 부장님도 박 과장님도 이 팀장님도 전부 다요. 톰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317명이 일제히 단속됐어요. 조지아 전체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톰은 황급히 매뉴얼 폴더를 뒤적였어요. 하지만 핵심 시스템 설명서들은 모두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여 있었고 기술적 해석은 오직 한국 엔지니어들만 할 수 있었거든요. 복잡한 시스템 코드와 알고리즘들이 화면에 가득했지만 그 누구도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암호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생산 라인에서는 로봇 팔들이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용접 스파크가 꺼지고 조립 벨트가 천천히 정지했어요. 쉬익 하는 유압 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죠.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50km 떨어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기아 공장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후 3시 15분 배터리 팩 조립 라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경고음이 공장 전체에 메아리 쳤죠. LG에너지솔루션에서 파견된 한국 엔지니어 12명이 모두 단속된 상황이었거든요. 미국인 기술자 데이브가 모니터를 보며 절규했어요. 배터리 온도가 임계점을 넘고 있어. 냉각 시스템을 어떻게 조작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은 한국 엔지니어들만 알고 있었거든요. 매뉴얼을 아무리 뒤져봐도 영어 번역이 부정확했고 전문 기술 용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온도 센서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자동 셧다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오후 3시 22분.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조지아주 전체 15개 협력업체가 도미노처럼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관리하던 부품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된 거였어요. 헤드라이트 제조업체, 타이어 공장, 시트 조립 라인들이 줄줄이 올스톱 상태에 빠졌죠. 이 모든 일이 1시간이 채 안 돼서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ICE 단속이 불과 70여 분 만에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정지시킨 거예요. 15억 달러 규모의 생산 라인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평소 기계 소음으로 시끄럽던 공장들이 일제히 조용해지자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2만 명의 근로자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사바나 시청에서는 긴급 상황실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시장 제니퍼 로스가 급하게 소집한 회의에서 경제개발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15억 달러입니다. 일일 생산량 기준으로는 2,500대 차량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시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루에 그 정도나? 네, 정확히는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말입니다. 회의실이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산업마비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워싱턴의 조나단 그린은 사무실에서 CNN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텅 빈 공장,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조나단이 혼잣말을 했어요.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야. 곧 정상화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스크린 속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4시. 사바나 공장의 모든 작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금일 조기 퇴근. 내일 출근 시간 추후 공지.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어요. 2만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불안해진 겁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근로자들의 표정은 암울했습니다. 20년간 자동차 공장에서 일해온 마이크 존슨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런 건 처음 봐.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게 멈출 수도 있다니.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한국 사람들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였어? 마이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긴급 분석에 나섰습니다. 경제학자 하나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역할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핵심 운영 인력이었던 거죠. 하지만 조나단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대체 인력이 투입될 거야. 며칠이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때 현지 방송국 리포터가 마지막 멘트를 던졌습니다. 71분 만에 도시가 멈췄다. 숨이 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조나단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진짜 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조나단의 사무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CNN을 켰습니다. 조지아 산업단지 정상화 전망이라는 헤드라인을 기대했지만 화면에 나온 건 정반대였어요. 속보입니다. 현대차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계약 철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나단의 손에서 커피컵이 덜컥거렸어요. 뭐라고? 50km 떨어진 사바나에서는 현대차 미국 법인 사장 데이비드 김이 악몽 같은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호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빨간 펜으로 표시된 계약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가 목이 메인 채로 말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17개 협력업체가 계약 철회를 통보해왔습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20년간 함께 해온 파트너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신은 어제 저녁 9시에 왔어요. 헤드라이트 공급업체 웨스털라이트에서 보낸 차가운 이메일이었죠. 한국 기술진 복귀 전까지 납품 중단. 단 6글자였지만 20년 파트너십을 한순간에 박살냈어요. 그 이후 밤새 도미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정의 타이어 회사, 새벽 2시에 배터리 업체, 새벽 4시에 시트 제조사. 계약서마다 붉은 도장이 찍히자 지도는 잿빛으로 변해갔다. 데이비드가 벽에 걸린 협력업체 분포도를 바라봤어요. 파란 점들이 하나씩 회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조나단은 TV 앞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일시적인 거겠지. 곧 정상화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를 배신했어요. 화면에는 현대차 공장 앞에서 막막해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성실히 일해온 마이크 존슨이 아내 캐롤과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회사에서 온 문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무급 휴직이래. 마이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캐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애들 대학 등록금은? 거실에서 16살 딸 에밀리가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내년 대학 진학을 꿈꾸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우리 생계는 어떻게 되죠? 캐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나단은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만 보던 현실이 생생한 사람들의 얼굴로 다가왔어요. 사바나 시내 한국 식당 서울관도 유령처럼 조용했습니다. 사장 김순자 씨가 텅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2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한산한 적은 처음이야.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우리 매출의 절반이었는데 평소 점심시간이면 꽉 찼을 자리들이 모두 비어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주 앉던 구석 테이블도 쓸쓸히 비어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채널을 돌렸지만 어디나 비슷한 소식이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현대차 주가가 15% 폭락했고 협력업체들도 연쇄 하락했습니다. 8만 개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조지아 주지사의 발언이 나오자 조나단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8만 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보고서 한 장이 8만 가족을 벼랑 끝으로 내몬 건가? 처음으로 자신의 분석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이크 존슨 같은 아버지들, 에밀리 같은 학생들, 김순자 씨 같은 자영업자들이 모두 자신의 대체 가능 이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미국 투자 재검토를 발표했고 일본 도요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캐나다 총리의 발언이었어요. 미국이 거부한 한국의 인재들을 캐나다가 환영합니다. 조나단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국을 강하게 만들려던 자신의 분석이 오히려 미국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맹국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든 거였어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원 보좌관 시절 동료였던 마이클이었어요. 조나단, 큰일이야. 상원에서 내 보고서 때문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어. 청문회? 내 18개월 대체 이론이 완전히 빗나갔잖아. 의원들이 책임을 묻고 싶어 해. 조나단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회색 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우울해 보였습니다. 강하게 만들려던 내 분석이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버린 건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TV에서는 마지막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긴급 협력 회담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밀어내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손잡기 시작한 거였죠. 조나단은 자신의 보고서를 바라봤어요. 한국 기술 인력 대체 가능성 분석이라는 제목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8만 개 일자리, 수십만 가족의 생계,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고립. 모든 게 자신의 오판에서 시작됐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산업 붕괴가 의료계로 번져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 이른 아침 7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레솔루트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빛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조지아와 엘라베마 상황을 정리한 브리핑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리처드 호건 백악관 고용정책 보좌관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61세의 그는 평소보다 더욱 단호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에는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한국이 혼란에 빠진 지금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때죠. 트럼프는 보고서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업체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네,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리처드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우리가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면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겁니다. 중국이 그랬듯이 말이죠.
대통령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는 이른 아침 이슬이 맺혀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풍경과는 달리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얼마나 올릴 생각인가? 트럼프가 물었어요. 리처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연간 10만 달러입니다. 현재 수수료의 100배죠. 100배? 대통령이 놀란 듯 반문했어요. 네,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리처드가 설명했죠.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미국에 오려면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는 그들 연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트럼프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H-1B 비자 수수료는 연간 1,000달러 수준이었어요. 이를 10만 달러로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 기술진의 미국 진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였죠. 반발이 클 텐데? 대통령이 우려를 표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겁니다. 리처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 시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무장관과 재무장관도 회의에 참석했어요. 상무장관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급격한 변화는 우리 경제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가 즉시 반박했어요. 부작용은 일시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2016년 선거 때부터 외국인 일자리 문제는 그의 핵심 공약이었거든요. 지지층들은 더 강력한 조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하자. 먼저 한국을 타겟으로 해서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는 거야. 리처드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대통령님. 오전 10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 외국인 고용 개혁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셨습니다. 대변인이 말했어요. 특히 한국 국적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연간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 질문하려 했어요. 이는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변인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 땅을 밟으려면 매년 10만 달러를 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와 엘라베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 마비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까? 대변인은 준비된 답변을 읽었어요. 우리는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다른 나라들이 이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TV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된 이 발표는 즉시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유럽과 일본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1시 현지 시간에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워싱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벌 오피스에서 금빛 펜으로 행정명령서에 서명했어요.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죠. 서명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이제 한국도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트럼프가 서명을 마치며 말했어요. 리처드는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구상해온 정책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는 이 조치가 한국을 굴복시킬 결정적 카드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의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공급하던 의료 장비 부품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의료 시스템까지? 트럼프가 의아해했어요. 리처드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병원들이 하나둘 응급 상황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관리하던 의료 AI 시스템들이 줄줄이 다운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의료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리처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새겨진 골드카드 시안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는 차별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조나단 그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보고서가 이런 극단적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분석이 옳다고 믿었어요. 이 정도 압박이면 한국도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야. 조나단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예상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비자 압박이 미국 의료계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애틀랜타 에모리 대학병원 응급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응급실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고 의사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CT 스캔 장비가 멈춰 선 것이었어요.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어요. 영상의학과 기사 마크 윌슨이 외쳤습니다. 삼성 의료기기 서버에서 신호가 안 와요. 응급의학과 과장 사라 톰슨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녀는 15년간 응급실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백업 시스템은? 사라가 물었어요. 그것도 한국 서버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삼성 메디슨에서 원격으로 관리하던 건데 기술진들이 모두 단속되면서 업데이트가 중단된 것 같아요. 응급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었어요. 교통사고 환자, 심장마비 환자, 뇌졸중 의심 환자들이 긴급히 CT나 MRI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장비들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의료 장비들이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병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던 거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24시간 원격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주는 서비스였죠. 그런데 IC 단속으로 이들이 모두 사라지자 복잡한 의료 장비들이 하나둘 작동을 멈춰 선 겁니다. 미국 기술진들은 한국어로 작성된 기술 매뉴얼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시스템 구조도 파악하지 못했어요. 해가 떠오를 무렵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애틀랜타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전체 병원들에서 비슷한 문제가 보고되기 시작했거든요. LG전자가 공급한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삼성이 개발한 AI 진단 소프트웨어, 현대로템이 설치한 자동약제 시스템들이 모두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야. 에모리 대학병원 IT 담당자 존 리가 분석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원격으로 관리하던 서버들이 업데이트를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예요. 한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잭슨 메모리얼 병원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술용 로봇 다빈치의 보조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선 거예요. 심장 수술을 받던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졌습니다. 수동으로 전환해. 심장외과 의사 데이비드 박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로봇 시스템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정밀 제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수동 전환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병원에 없었어요. 응급실 모니터가 멈추자 도시의 맥박도 멎어버렸다. 마이애미 지역 방송국 리포터가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병원은 도시의 생명선과 같았는데 그 생명선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텍사스주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암 환자들의 방사선 치료 장비가 전면 중단된 겁니다. 삼성전자가 공급한 선형 가속기가 작동을 멈춘 거였어요. 오늘 치료받기로 한 환자가 150명이에요. 방사선 종양학과 과장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치료를 놓치면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해져요. 암 치료는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스케줄이 밀리면 암세포가 다시 증식할 위험이 있었어요. 환자들과 가족들이 병원 로비에서 불안해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기업이 개발한 AI 진단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의사들이 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용 AI가 작동하지 않아서 검사 결과 판독이 크게 지연됐어요. 환자 대기 시간이 평소의 3배로 늘었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의사들이 AI 없이 모든 걸 수동으로 해야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상황은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UCLA 메디컬 센터,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보스턴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까지 한국 의료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병원들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겪기 시작했어요. 전미병원협회에서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 2,500개 병원 중 40%에서 의료장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1,000개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워싱턴의 백악관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대통령님, 의료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기술진 단속의 여파가 병원까지 번졌어요. 트럼프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이 외국인에게 그렇게 의존하고 있었다고. 네, 특히 첨단 의료 장비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장관이 설명했어요. 리처드 호건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추진한 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거든요. CNN에서는 특별 생방송을 시작했어요. 전국 의료대란 72시간 위기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24시간 특별 편성에 들어간 겁니다. 현재 전국 병원들에서 의료 장비 장애로 인한 응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 2만 명 이상이 치료 지연 상태에 있으며 암 환자 스캔 2만 건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에는 병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이 중계됐어요.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환자들, 걱정에 찬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속수무책인 의료진들의 모습까지. 시청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독일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 의료기기 회사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미국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과 긴급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유럽이 한국과 손잡고 미국을 우회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워싱턴의 조나단 그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산업이 멈춘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의료까지 마비되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72시간. 그것이 미국 의료망이 완전히 마비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위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한 아파트, 조나단 그린의 거실. 그는 맥주 캔을 손에 든 채 소파에 푹 빠져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CNN이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속 뉴스가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한국과 1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협정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조나단의 손에서 맥주 캔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는 재빨리 리모컨을 잡고 다른 채널로 돌렸습니다. 캐나다 총리 트리도가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 비자 발급을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채널로 돌렸어요. 일본 소프트뱅크, 한국과 50억 달러 AI 공동 연구 발표. 젠장. 조나단이 리모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어디를 틀어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전 세계가 한국과 손잡고 있었고 미국만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원 보좌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 마이클이었죠. 조나단, 뉴스 봤어?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보고 있어. 조나단이 무기력하게 답했어요. 내 보고서 때문에 난리가 났다던데. 괜찮아? 조나단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18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18시간도 안 돼서 세상이 뒤집혔어. 한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는 더 격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가 한국을 혼내주려고 했더니 온 세상이 한국 편에 서다니. 리처드 호건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통령님,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리처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시적이라고? 트럼프가 그를 노려봤어요. 중국까지 끼어들었다고. 시진핑이 1,000억 달러 투자한다는데 이게 일시적이야?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검토? 트럼프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내가 뭘 재검토해? 난 잘못한 게 없어. 그 순간 비서가 뛰어들어왔어요. 대통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또 뭐야? 월스트리트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5% 떨어졌어요.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리처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한국은 쉽게 굴복한다고 했잖아. 중국처럼 말이야.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리처드가 변명하려 했지만 트럼프가 손을 들어막았어요. 한편 브뤼셀의 EU 본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한국 대통령과 화상통화를 하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님, 정말 기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미국이 문을 닫는 동안 유럽이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보죠. 우리는 한국과 함께 내일을 설계합니다. 폰데어 라이엔이 선언했어요. 이 장면이 생중계로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조나단은 TV 앞에서 이 모습을 보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가 중얼거렸어요. TV에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런던 증시에서 한국 기업 주가가 폭등하고 도쿄에서는 소니와 닌텐도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발표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조나단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중국이 한국 편을 든다고. 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상원 의원실에서였어요. 그린 씨, 내일 청문회에 참석해 주셔야겠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청문회요? 네, 의원들이 당신의 보고서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 하세요. 특히 18개월 대체 가능하다던 부분 말입니다. 조나단은 전화를 끊고 TV를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토론토에서 캐나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기업들을 환영합니다. 트리도가 힘차게 선언했어요. 미국이 거부한 인재들을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나단은 이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가 중얼거렸어요. TV에서는 마지막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프랑스는 한국과 함께 유럽 최대의 반도체 허브를 건설할 것입니다. 조나단은 TV를 껐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내가 미국을 망쳤구나. 밤이 깊어갔지만 조나단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쓸쓸해 보였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아직 자신의 실수를 완전히 인정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건 분명했어요. 워싱턴 DC 하트 상원 빌딩 216호 청문회장, 오전 10시. 높은 천장 아래 반원형으로 배치된 의원석과 증언대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조지아와 엘라베마에서 온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실직한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 가족들, 그리고 문을 닫은 식당 사장들까지. 조나단 그린은 증언대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위원장이 망치를 2번 두드렸습니다. 한국기술인력대체 가능성 분석 보고서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조나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무거웠어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조지아주 출신 상원의원 존 오소프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린 씨, 당신은 3달 전 이 자리에서 한국 인력을 18개월 안에 대체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조나선은 목이 말라 침을 삼켰어요. 그때 제가 71분입니다. 오소프 의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71분 만에 조지아 산업단지가 멈춰 섰습니다. 18개월이 아니라 71분 말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누군가가 맞아 라고 외쳤고 다른 사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라베마 출신 의원이 이어서 질문했어요. 8만 개 일자리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를 믿고 정책을 만든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나단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줄에 앉은 마이크 존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간 성실히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실직한 그 노동자 말이에요. 마이크의 옆에는 16살 딸 에밀리가 앉아 있었어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조나단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뒤쪽에는 한국식당 서울관의 김순자 씨도 보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가게가 텅 비어버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스며 있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애틀랜타 에모리 병원에서 온 간호사 사라 톰슨이 휠체어를 탄 환자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CT 스캔을 받지 못해 진단이 늦어진 암 환자였죠. 말씀하세요, 그린 씨. 위원장이 재촉했어요. 조나단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어서 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급하게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조나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8개월이라고 했지만 71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조나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가 숫자와 그래프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보지 못했어요. 그는 방청석의 마이크 존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성실히 일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에밀리를 보며 계속했어요. 대학을 꿈꾸던 학생들이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 오만한 판단 때문입니다. 김순자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가게가 텅 비게 만든 것도 제 책임입니다. 조나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리고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건 그는 휠체어의 암 환자를 바라봤습니다. 생명을 구해야 할 의료 시스템까지 마비시킨 겁니다. 사라 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았는지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틀렸다. 조나단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생명선이자 동맹의 심장이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청문회장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의원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크 존슨이 눈물을 훔쳤고 김순자 씨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사라 간호사는 아예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을 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나단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미국을 약하게 만들고 동맹을 잃게 만들고 무엇보다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공직자로서, 분석가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조나단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5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적은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가 방청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청문회장이 5분간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의원들도 방청석의 사람들도 심지어 기자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조나단의 진심 어린 사과가 모든 사람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위원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린 씨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입니다. 방청석에서 마이크 존슨이 일어섰습니다. 의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린 씨를 용서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의 말에 방청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분노보다는 희망을 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조나단은 마이크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오히려 용서를 해주다니. 이런 관용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청문회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조나단의 굴욕적인 사과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에는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됐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센터. 글로벌 신뢰 협정 체결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대회의실에는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독일 총리, 캐나다 총리, 일본 총리,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새로 임명된 국무장관이 참석해 있었어요. 조나단 그린은 기자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부 고위직이 아니었어요. 청문회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거든요. 지금은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며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개회사를 시작했어요. 6개월 전 우리는 압박과 불신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신뢰의 논리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나단도 박수를 쳤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6개월 전 자신의 오만한 보고서가 시작한 혼란이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다니. 독일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200억 유로를 공동 투자하기로 합니다. 이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회의장 스크린에 지도가 떠올랐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파란색 선들이 독일, 캐나다,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혈관이 생겨나는 것 같았어요. 캐나다 총리 트리도가 발언했습니다. 6개월 전 미국이 한국을 거부했을 때 캐나다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토론토와 밴쿠버에 한국 기업들의 연구소가 25개나 들어섰어요. 이것이 바로 신뢰 경제의 힘입니다. 조나단은 이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미국을 강하게 만들려던 정책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강하게 만든 셈이었으니까요. 일본 총리도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AI 반도체 공동 개발을 위해 도쿄에 합작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연단에 올라선 거예요. 조나단은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미국은 지난 6개월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진중하게 말했어요. 일방적 압박이 아닌 상호 존중에 바탕한 협력을 원합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 신뢰 협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 대통령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조나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린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러우면서도 죄송했어요. 협정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차례로 서명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어요. 조나단은 이 장면을 보며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오만했을까요? 한국을 18개월 안에 대체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그 순간을, 71분 만에 산업단지가 멈춰 섰을 때의 충격을, 8만 개 일자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의 절망을, 그리고 청문회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던 그 순간까지 압박은 사라지고 신뢰가 기준이 되었다. 한국 대통령이 폐회사를 하며 선언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6개월 전 미국의 압박으로 시작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탄생을 이끌어낸 거예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신뢰 기반의 경제 블록이 만들어졌고 이제 미국도 그 일원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조나단은 회의장을 나서려다가 누군가에게 불려 멈춰 섰어요.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린 씨 맞으시죠? 대통령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조나단은 당황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청문회 영상을 봤습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조나단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아닙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당신의 실수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조나단은 이 말을 듣고 놀랐어요. 제 실수가요? 위기가 때로는 기회를 만듭니다. 대통령이 설명했어요. 당신의 보고서로 시작된 압박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동맹을 만들게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 셈이죠. 조나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헛되이 고생한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이 새로운 질서가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니까요. 며칠 후 조나단은 조지아주 사바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6개월 전 71분 만에 멈춰 섰던 그 현대차 공장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협력업체들도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독일과 일본 회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마이크 존슨을 만났습니다. 6개월 전 청문회에서 조나단을 용서해줬던 그 노동자 말이에요. 그린 씨, 마이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조나단이 말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마이크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독일 회사들도 들어오고 일본 회사들도 협력하게 됐거든요. 딸은 어떻게 됐나요? 에밀리요? 장학금을 받아서 공과대학에 갔어요. 국제협력학을 전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조나단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위기가 정말 기회를 만든 거였어요. 한국 식당 서울관도 들렀습니다. 김순자 씨는 예전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김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분들도 자주 오세요. 국제적이 됐다고 할까요? 조나단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걸요. 저녁에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조나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달이 아름다웠어요. 6개월 전과 같은 달이었지만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국 대통령의 말이 맴돌았어요. 압박은 사라지고 신뢰가 기준이 되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했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서로 믿고 협력하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미국 언론들도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질서의 축이 이동했다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더 이상 미국만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다극 체제가 시작된 거였어요. 조나단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분석가가 아닌 겸손한 협력의 전도사로서 말이에요. 그의 실수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는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더 좋은 방향으로 말입니다.